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매 살펴보고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관련해서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200에 대해서 6월 선물 만기 이후로 현물 수급과 선물 수급, 그리고 연초 이후 현물 수급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코스피랑 S&P 좀 차트 먼저 보기 전에 일단 어제 연준 총재들 발언 있었던 거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어제 소비자 물가 지표 또 발표가 있었는데 그거 관련돼서 리포트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차트 보기에 앞서서 일드갭이라는 밸류에이션 모델로 S&P랑 코스피 조금 밸류에이션 살펴보도록 하고요. M2를 주가지수를 주가지수 S&P랑 코스피 시총을 M2로 나눈 통화량 대비해서 좀 밸류에이션을, 지금 통화량 대비해서 증시가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인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수출액을 통해서 시가총액을 월 수출액으로 나눈 지표를 통해서 수출액 대비해서 지금 지표 밸류에이션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글로벌 GDP라는 지표로 코스피 시총 대비 글로벌 GDP, S&P 대비 글로벌 GDP를 살펴봄으로써 조금 또 매크로 지표로 좀 밸류에이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관련해서 수급 차트도 신용잔고 좀 수급 차트도 수급은 아니죠. 신용잔고 추이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랑 S&P 차트 보고, 그 다음에 V 코스피를 본 다음에 글로벌 지수, 그리고 달러 인덱스나 WTI 금 같은 국금리랑 좀 지표들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키스코홀딩스나 현대해상, KT 같은 종목과 매도했던 효성화학이나 제일제당, DLNC, LG전자, GS 같은 종목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목요일이기 때문에 LG화학, 포스코, 한국금융지주, 테슬라 절대가치 평가랑 상대가치 평가로 같이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마감 시황부터 설명을 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 증시 코스피 한 0.4%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지금 계속 좀 디램 관련해서 좀 가격 하락 좀 이슈가 있어서 좀 빠지면서 더 크게 하락하면서 0.5, 6%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코스닥은 한 0.2% 정도 상승을 하였고요. 이 검은 색깔 선이 코스피 200 차트고, 빨간색 구간이 프로그램 순매수 구간, 파란색이 순매도 구간인데, 오늘 순매수로 돌아섰다가 다시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증시를 좀 끌어내렸었고요. 프로그램 매도의 매도의 주체는 외국인이었습니다. 한 3,3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은 한 2,000억 정도 프로그램 매수가 있었고요.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 코스피는 개인이 거의 한 1조 8천억 대규모로 매수가 있었고, 기관은 한 500억 정도 매수, 그리고 외국인이 1조 8 거의 9천억 정도 대규모로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하고 외국인이 다 한 2천억 정도씩 매수가 있었고, 기관이 한 5천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1,100억 정도 매수, 그 다음에 외국인 한 300억 매도, 기관이 한 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6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는 개인이 거의 한 15조 정도 급격하게 갑자기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주가가 좀 빠지면서 외국인이 조금 더 빠르게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 다 매도 추세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은 누적적으로 다시 매도로 돌아섰기 때문에 외국인이 현물 선물 다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연초부터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66조를 매수하면서 어마어마한 양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 자체는 계속 이렇게 개인만 사고 있는 장은 안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장에서 선물로 올라가면서 따라갔었는데, 지금 내려가는 장이다 보니까 그냥 현 선물 다 매도를 하고 있어서 더욱더 사실 수급은 안 좋아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리포트 같은 경우에 요즘에 케이프를 제가 좀 자주 보고, 물론 리포트는 저는 웬만한 건 다 보는데, 그 중에서 그냥 좀 설명드리기에 가장 깔끔하게 하는 게 이 최영기의 이코노미스트 분이 작성하시는
이제 정태현 연구원 분이랑 이제 이 리포트를 좀 애용해서 설명드린 것 같고요. 이제 로제그린 이제 보스턴 연은 이제 총재가 좀 가을에 테이퍼링 해야 된다라고 좀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좀 이제 캔자스시티 이제 연은 총재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좀 가을에 해야 된다라는 이제 좀 테이퍼링 해야 된다는 좀 매파적인 발언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비둘기파적이었던 의원들에서도 이제 비둘기파적인 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기준금리 뭐 인하해야 된다, 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한 사람들을 이제 비둘기라고 하고요. 이제 비둘기파적이다라고 하고 뭐 금리 인상해야 된다, 뭐 통화 정책 정상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통 매파라고 하는데 이제 비둘기파인 인사들도 점점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늘어나는 상황을 봤을 때 뭐 늦어도 내년 연초에는 당연히 이제 할 것이고 아마 이제 올해 연말 정도에는 늦어도 좀 테이퍼링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그 부분에 대한 대비는 계속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어제 물가 같은 경우에는 5.4%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7월 미국 CPI가 상승을 하면서 예상치 5.3%는 소폭 상회를 하였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뭐 반응을 하는 게 그냥 뭐 예상치 정도 수준이니까 이제 피크아웃 친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지만 피크아웃 친 거는 뭐 일정 부분 맞다고는 보는데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 대부분의 리포트들이 다 그러는데 이제 주거비 상승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물가가 지금 피크아웃 천 거는 맞다라고 보는데 일시적인 지금 1차적인 지급준비금이 풀리기 전에 이제 인플레이션 단계에서는 첫 번째 인플레이션은 피크아웃 친 거는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피크아웃 친 물가가 급속도로 갑자기 이제 AIT 하는 2% 이제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 하죠. 지금 물가 목표제의 2% 수준까지 급격하게 내려가기보다는 지금 이미 5.4%잖아요. 완만하게 일단 하락을 하고 구조적으로 좀 인플레이션 자체가 임금 상승이나 주거비 때문에 조금 계속해서 유지가 될 확률이 높다. 매우 완만하게 떨어지다가 결국 지급준비금 풀리면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아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뭐 단기적이라는 의견이 또 있지만은 뭐 저는 조금 생각보다 길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번 인플레이션 1차는 끝나가지만 2차 이제 정말 이제 지급준비금 풀릴 때를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살펴보면은 이 파란 색깔이 이제 코스피고요. 이건 2019년부터 차트입니다. 빨간색은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수치인데요.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주식이 이제 고평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뭐 거울처럼 딱 반대로 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지금은 이제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레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고평가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2020년부터 차트를 봤을 때도 뭐 매우 고평가라고 하기에는 뭐 좀 어렵긴 하지만 충분히 그 이유는 사실 금리가 낮은 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근데 이제 테이퍼링 하면 금리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증시에 대한 부담 자체는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면서 저금리인 지금 상황에서도 좀 분명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미국 S&P 일드갭이랑 우리나라 일드갭 같이 되어 있는 걸 한번 보시면은 뭐 과거 비슷하게 유사하게 흘러갔었고요. 그랬다가 뭐 현재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저평가라고는 나오는데 이제 보통 이제 패권 전쟁 할 때 이제 미중 무역 분쟁 할 때부터 좀 이렇게 관계가 틀어진 것이거든요. 패권 전쟁 할 때 이제 보통 이제 1위국이 좀 약간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를 받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미국이 더 밸류에이션을 좀 높게 받는 거가 어떻게 보면 좀 정당하다라고도 생각은 되고요. 일단 뭐 두 나라 다 과거 대비해서 이제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상태다라고는 보여지고 이 수치는 이제 페드 모형인데요.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를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눈 수치입니다. 조금 더 이제 금리에 민감한 모형이고요. 금리가 최근에 그래도 좀 다시 이제 좀 재차 특히 이제 미국 금리가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이제 좀 빠지면서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점점 있는 단계로 더욱더 이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 수치는 이제 S&P를 통화량 지표인 M2로 나눈 지표고요. 높을 때 통화량 대비해서 고평가, 낮을 때 통화량 대비해서 저평가입니다. 뭐 지금 그냥 닷컴버블 이후로 최고치기 때문에 뭐 통화량 대비해서도 충분히 고평가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국 코스피 시가총액을 M2로 나눈 지표를 봤을 때 최고치까지는 아닙니다만 충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통화량 대비해서도 충분히 조심해야 될 단계다라고 보여지고, 중국 7월 이제 통화량 지표들 좀 발표돼서 업데이트가 됐었는데 또다시 한번 M1 나누기 M2가 다시 이제 하락을 그리고 있습니다. 점점 좀 또 위험이 되는 구간, 좀 약간 리스크를 관리해야 될 점점 단계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그냥 M1 나누기 M2가 그냥 뭐 깊게 생각하실 거 없이 그냥 낮으면 유동성이 없다, 유동성이 고갈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나라 지표를 보시면 더 명확한데요. 가장 낮을 때가 IMF 때였습니다. 돈이 당연히 우리나라 유동성이 없어서 부도가 나던 시절이었죠. 그때가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이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입니다. 낮을 때 유동성이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딱 그냥 납득이 바로 쉽게 되실 것 같고요. 뭐 중국만 봐도 2015년 중반부가 가장 낮았었는데 그때 중국 증시가 버블 오면서 붕괴가 되었던 시점입니다. 지금도 이미 사실 홍콩 주식 많이 빠지고 있죠. 이제 중국도 이제 특히 이제 테크주들이 뭐 규제 때문이라는 명목하에 많이 빠지고 있는데, 뭐 사실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 그렇게 무리하게 규제를 하는 것 자체도 지금 뭔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증시를 포기하면서까지 규제를 하는 거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M1 나누기 M2가 상당히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도 조심을 해야 되고, 중국 증시에 아무래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국 경제에 우리나라가 되게 영향을 많이 받죠. 우리나라가 수출을 중국에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M1 나누기 M2로 봤을 때도 충분히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경제 지표로 좀 밸류에이션 해보면은 이 빨간 색깔이 이제 월 한국 수출액이고요. 이제 시가총액으로 이제 수출액을 이제 월 수출액까지 연 수출액을 이제 나눈 값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연수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가 좀 잘려서 조금 낮게 나오는 거지, 보시면 이때 딱 고점들이 딱 유사하거든요. 한 35배 정도 되는데 지금도 이제 충분히 과거 주가가 이제 고점 쳤을 때 순간까지 수준까지 많이 레벨이 높아진 상황이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수출액으로 봐도 있는 구간이다 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글로벌 GDP인데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네, 올려버렸네요. 값을. 네. 다시 좀 내려서 보면은 이제 코스피랑 이제 S&P를 글로벌 GDP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딱 2008년도, 2018년도 고점 때 딱 수준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미 좀 많이 넘어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글로벌 GDP 대비해서는 부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S&P 같은 경우 이제 닷컴 버블 수준을 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S&P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이고, 특히나 이 글로벌 GDP로 봤을 때는 과거에 우리나라보다 뭐 이렇게 2009년도나 뭐 여러 가지 시점에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훨씬 더 밸류에이션이 좋았었구나, 쌌었구나, 미국을 투자하는 게 맞았었던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요. 뭐 사실 이 수치 같은 경우에 이제 일드갭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미국이 가장 크게 이제 증시가 차이가 났던 게 어떻게 보면은 이때거든요. 이제 2012년부터 이 부분들인데, 이제 그때 이제 페드 모형으로 봤을 때 2012년에 미국이 훨씬 더 싸다라고 나오죠. 이때 미국 금리가 상당히 낮을 때였거든요. 제로 금리 테이퍼링이라는 게 13년 중반부터 시작을 하고요. 테이퍼링 하면서 이제 이때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테이퍼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급준비금이 풀리면서 증시가 이제 팍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하고 조금 다른 것은, 지금은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게 조금 차이점이 있긴 하고요. 아무튼 이제 결국 좀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지표로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이제 국가별 좀 밸류에이션도 좀 볼 수 있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신용잔고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좀 코스피랑 코스피랑 이제 S&P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 이제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어제죠. 정확하게 이제 하루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24조 9천억 정도로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을 하였습니다.
이제 역사상 사상 최고치 수준, 그냥 사상 최고치고요. 조금 이제 주식이 이제 빠지다 보니까 이제 그냥 좀 고점이 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많이 매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저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신용잔고를 봤을 때도 그렇고, 뭐 절대적인 레벨도 상당히 높고요. 신용잔고 나누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질 때가 좀 조정을 많이 나타냈었는데, 지금도 사실 추이 자체는 이렇게 빠지고 있긴 하거든요. 코스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는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증감 속도로 봤을 때도 증감 속도가 이렇게 떨어질 때가 좀 리스크 요인이 있는 때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좀 조심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명을 생략하고 이제 차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다시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기 차트는 생략하도록 하고 이제 단기 차트만 먼저 봤을 때, 일단 뭐 코로나 저점부터 해서 엘리어트 파동상으로는 이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다 라고 보여지고, 여기가 이제 5의 1, 2, 3, 4, 5의 어딘가인데, 그냥 여기가 이제 고점을 쳤을 가능성이 점점 더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다만 뭐 파동이 지금 그렇게 깔끔하게 우리나라가 읽혀지지 않고 되게 조금 약간 잘 안 읽히게 애매하게 좀 가고 있어서, 그냥 파동으로 보는 것보다 일단 그냥 추세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뭐 그래서 그냥 일목균형표 괴선으로만 봤을 때는 보시면은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이 다 주가가 이제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뭐 전환선하고 기준선 일단 뭐 호전되긴 했습니다만, 일단 뭐 여전히 구름대 미치고, 지금 이제 구름대까지 소폭이나 아마 하회했고, 9일, 26일 후행스팬 다 역전된 상황에다 이제 파라볼릭까지도 매도 시그널이어서 뭐 추세 자체는 뭐 상당히 안 좋은 추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봉으로 봤을 때도 뭐 120분봉을 봤을 때도 일단 이제 볼륨저밴들 여기 이제 타고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계속 타고 가고 있죠. 뭐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9일, 26일 프랭스팬도 뭐 여전히 이제 역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다만 뭐 조금 긍정적인 면이라면 이제 RSI가 과매도 구간이긴 해서 일단 뭐 곧 그냥 기술적인 반등은 한번 좀 나타나긴 할 텐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재차의 랠리를 다시 할지 아니면 그냥 기술적 반등 이후에 빠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이제 빠질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지 않나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코스피 200은 워낙 대형주 이제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구름대를 이제 완전히 이탈을 해버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120 이동평균선까지 좀 가려고 시도를 하다가 재차 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여기는 뭐 다 그냥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240분봉이 좀 잘 맞았었는데, 항상 240분봉의 200일 이동평균선이 좀 지지선 역할을 했었거든요. 이제 과거 뭐 여기 부근이나 뭐 여기 부근이나 여기 부근이나 뭐 이 부분이나 뭐 다 좀 지지선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깨져버린 상황에서 볼린저 밴드가 이제 조금 무서운 점은 이제 좀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빠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냥 계속 타고 내려가면 정말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피는 그래서 뭐 사실 추세 자체는 상당히 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뭐 조금 단기적인 RSI 좀 과매도 구간이긴 해서 뭐 단기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겠으나, 좀 추세적인 반등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구간이고요. S&P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저점 이후로 여기가 1파,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4파, 그 다음에 마지막 5파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5에 1, 2, 3, 4, 여기가 이제 5에 5를 이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일단 아직까지는 계속 그냥 S&P는 좀 가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뭐 어제도 그렇고 요즘은 그냥 계속 그렇지만 추세가 아직 뭐 꺾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뭐 파동이 잘 안 매겨지는 구간에서 뭐 무리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저항선 기준선 뭐 9일, 26일 평소판 뭐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그냥 아직까지는 좀 그냥 상방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뭐 일단 추세상은 맞는데 뭐 저는 좀 이제 슬슬 뭐 거의 다 와가진 않나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뭐 추세상으로는 아직까지 문제는 없고요. 뭐 120분봉 같은 경우에도 뭐 다시 그냥 올라가면서 뭐 저한선 기준선 상회하고 뭐 다 호전됐기 때문에 뭐 아직은 추세상은 문제는 없기 때문에 뭐 그냥 뭐 특별하게 뭐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다. 근데 다만 좀 레벨 부담은 있기 때문에 언제든 하락할 수 있는 거를 좀 조심을 해서 뭐 전환선이나 기준선, 뭐 구름대 뭐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놓고 뭐 좀 거기를 하회하면 매도를 한다라는 마음가짐을 좀 가지면 괜찮을 것 같고요. V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막 대폭 하락한 건 또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좀 구름대를 이탈을 하면서 일단 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26일 후행스팬 하고도 지금 딱 닿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역전이 되느냐 호전이 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결국은 좀 호전이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 있긴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쭉 타고 다시 이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일단 여기 구름대를 손쉽게 좀 넘어가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긴 한 것 같고요. 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제 볼린저 밴드 타다가 결국 이탈하면서 쭉 빠지고 있고요. 뭐 계속 뭐 이제 노트북 수요 감소도 있고 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디램 가격 하락 이슈 계속 불거지면서 좀 약간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긴 합니다. 뭐 전환선은 지금 하락을 한 상태고요. 근데 일단 뭐 결국 기준선 라인을 잡고 이런 경우에는 좀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전환선 깨졌으니까 일부 매도하고 뭐 기준선 깨지면 매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뭐 소폭 한 0.2% 정도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뭐 기준선은 좀 소폭 하락했고 20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좀 멈춰섰는데 뭐 여기도 이제 저는 이제 좀 기술적 반등이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구름대 막 넘어서기 전까지는 저는 뭐 공격적으로 움직일 필요는 없는 구간이다라고는 보여지고요.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제일 잘 가고 있습니다. 증시 중에서 제일 잘 가고 있고요. 그냥 뭐 유로스톡스는 아마 이제 여기까지 마지막 정말 오파를 향해 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뭐 어디가 고점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여기도 그냥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그냥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는 보여지지만 그냥 언제든 좀 팔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 약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조심은 해야 된다라고는 보여지고요. 다만 뭐 굳이 잘 가고 있는 걸 먼저 팔 필요까지는 없다.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항생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기준선 위에 올려놓고 크게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뭐 여기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냐인데 뭐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빠졌으면 이 정도는 그냥 기술적 반등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뭐 한 구름대까지도 갈 수는 있다고는 보는데 뭐 일단 기술적 반등이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서 뭐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은데 기준선이 좀 넘기는 해서 뭐 최소한의 기준은 좀 충족을 시켰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중국 쪽은 특히나 유동성도 고갈된 분위기여서 뭐 무리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고 상해종합 같은 경우도 한 0.2% 하락은 했고요. 26일 프랭스팬은 또 아직까지는 뭐 역전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다만 전환선 기준선 호전되고 주가가 더 위에 있다라는 건 뭐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뭐 아직 구름대를 넘지도 못했기 때문에 뭐 적어도 이제 구름대 넘고 26일 후행스팬은 호전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일단 여기도 유동성은 좋진 않아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만 가권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움직임이 없는 그냥 보합 정도 수준이었고요. 뭐 전환선 기준선 역전되고 주가가 다 하회하고 있고 뭐 9일 26일 후행스팬 다 역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기도 좀 안 좋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조금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CPI가 좀 잘 시장에서는 뭐 좀 기대치에 못 미쳤나 봅니다. 이제 예상치까지는 와서 뭐 저는 사실 이 정도면 물가가 5.4%가 과연 이렇게 안도를 할 만한 물가인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5.4%
뭐 시장에서는 도대체 저는 얼마나 예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예상치 정도 나와서 뭐 저는 뭐 이 정도면 그냥 잘 나왔다, 높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시장에서 그냥 막 픽아웃 친 거 아니야? 막 이런, 그러니까 픽아웃 친 건 맞는데, 픽아웃 쳐서 이제 픽아웃 친 것도 이제 여기가 이제 2% 라인이다라고 하면, 픽아웃 여기가 지금 5.4잖아요. 픽아웃을 쪄서 이게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안도로에서 이렇게 빠지는 게 맞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빠지진 않을 거거든요. 이렇게 빠지다가 오히려 주거 때문에 살짝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뭐 좀 완만하게 좀 빠지다가 결국 지급준비금 풀리면 전 더 간다고 보긴 하거든요. 물론 여기까지는 뭐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치지만은 여기까지는 전 좀 맞지 않을까. 그리고 물론 사실 지급준비 풀리면 올린다는 것도 조금 저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뭐 조금 시간 되면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스탠딩 레포라는 거를 연준에서 하긴 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 지급준비금 풀리는 거를 은행들이, 이제 미국 상업은행들이 받아주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뭐 그건 좀 이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과연 이제 은행이 이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소방수 역할을 과연 감당을 해줄까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긴 하고, 뭐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이제 가시적으로 테이퍼링 하면 좀 더 설명할 기회가 아마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뭐 가장 크게 원인은 뭐 인덱스랑 좀 다르게 움직인 거는 뭐 외국인 매도가 워낙 많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뭐 가장 크게 오르고 있고, 뭐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뭐 최고점을 지금 갱신을 했죠. 그래서 뭐 상당히 뭐 추세가 지금은 좋지 않다. 외국인 수급에 영향도 있고, 이제 달러 인덱스 자체도 일단 추세는 상방이기 때문에 일단 계속 상방을 열어놔야 될 것 같고, WTI 같은 경우에는 일단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좀 지지를 보이면서 좀 반등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결국 좀 구름 안으로 들어가고 적어도 기준선이라도 일단 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이제 보여지고요.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또 실질 금리가 좀 살짝 빠졌었거든요. 뭐 이제 그 CPI에 대해서 좀 약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올랐는데, 뭐 저는 사실 결국은 실질 금리는 더 올라간다고 봐서 일단 좀 빠졌다가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금은 좀 보고 있습니다. 실질 금리가 거의 플러스 구간까지 돌아서면 그때는 정말 좀 금을 꽤나 많이 좀 살 생각이고요. 그때를 조금 노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소폭 한 1bp 정도, 1bp가 0.01%인데 하락을 했고요. 다만 이제 좀 결국 중기적으로는 저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하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추세는 뭐 그냥 좀 지금은 횡보하고 있는 추세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근데 결국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뭐 미국채 같은 경우에 이제 기준금리 넘어선 이후로는 좀 하방 경직성이 좀 있는 것 같긴 하고요. 26일 후행 스팬도 이제 호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방을 좀 열어놔야 될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보합 정도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구름대는 소폭 이탈은 했지만 그래도 뭐 보합 정도만 가는 것도 지금은 괜찮지 않나? 왜냐 거래량이 지금 워낙 없거든요. 뭐 이 정도면 그냥 정말, 네, 상한가 보내기도 쉬운 정도의 거래량인데, 사실 뭐 거래량이 워낙 없어서 사실 이게 주가 자체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가격을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뭐라고 하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주가를 좀 적정 주가로 맞춰주는 그런 역할 자체를 아예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뭐 그래서 사실 그냥 보합만 가도 지금 상황에서 뭐 그냥 괜찮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안 빠지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지금 다 역전된 상황이어서 차트 자체는 안 좋은데,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실적 발표가 나겠죠. 이제 월요일 날 대체 공휴일이다 보니까 뭐 실적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철근 롤마질이 워낙 좋기 때문에 2분기도 좋고 지금 3분기도 좋거든요. 이번엔 2분기 실적 발표지만 뭐 그래서 실적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그때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재 가치 봤을 때는 뭐 현재 주가 한 2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거의 한 6만 8천 원 주가, 뭐 거의 한 242%까지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한 1%까지는 아니고 0.4% 정도, 아니 1% 맞네요. 한 1%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뭐 아직까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준선 위에 있고 뭐 9일은 역전됐지만 26일 후행스팬도 호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괜찮은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이제 현대해상 구주봉 같은 경우가 이제 구름대 안으로 들어와 있고 전환선도 넘어서고 9일 후행스팬 넘어서고 MACD 매수 시그널 나오고, 이제 파라블랙도 뭐 조금 올라갈 때마다 간당간당하긴 한데 곧 매수 시그널 나오기 때문에 뭐 충분히 중기적으로 저는 좀 가격 조정받고 기간 조정받고 딱 올라갈 레벨이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뭐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뭐 충분히 지금 매수하셔도 저는 좀 좋은 괜찮은 주식이지 않나 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이 파랑 색깔이 주가고 연두 색깔이 기대 수익률인데, 이제 기대 수익률이 높을 때 싼 거고 낮을 때 이제 비싼 거거든요. 뭐 지금 상당히 싼 구간이기 때문에 뭐 저는 좀 괜찮은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이제 주식 중에 마지막인 KT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좀 많이 올랐다 보니까 한 1.9% 정도 이제 하락을 했고요. 뭐 여기도 뭐 전환선 기준선도 상회하고 뭐 9일, 26일 후행스팬 뭐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큰 추세에 이탈은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KT 같은 경우에는 뭐 절대가치 평가로 보더라도 현재 주가 한 34,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배당도 한 5.1% 정도 나올 것 같고, 내재 가치도 한 11만원 정도 되니까 거의 한 215% 정도 이제 상승 여력은 있는 회사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121 이동평균선 딱 딛고 일단 좀 반등은 한 상황이고요. 일단 뭐 꼬리가 달리기도 했고 뭐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호전된 거는 뭐 사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 저는 뭐 매수한다면 적어도 일단 구름대라도 넘어야 되지 않나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적어도 구름대까지 좀 넘는 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그냥 공격적으로 사신다고 하면은 뭐 지금 사시고 그냥 다시 120일 이동평균선 하회하면 뭐 매도를 한다 뭐 이런 선택도 가능은 하고요. 효성화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한 36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한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효성화학도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그래도 싼 구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한 102만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보유한 회사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좀 꺾인 이후로 좀 차트가 안 좋죠. 뭐 지금 볼린저 밴드 이렇게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뭐 이런 경우는 좀 안 좋기 때문에 충분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26일 후행스팬도 이제 곧 역전될 수 있는 구간이라서 더욱더 역전이 되면 뭐 좀 더욱더 사실 뭐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현재 주가 한 45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이제 감안을 했을 때 뭐 그래도 한 58%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주식이다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DLE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상승은 했지만 아직까지는 여기도 뭐 전환선, 기준선 뭐 다 하회하고 구름대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이제 상승 추세를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상당히 저렴한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 현재 주가 한 14만원 정도,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나 뭐 배당 수익률 우선주로 했을 때 기로하면 거의 6% 나오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상당히 없는 상황이다, 괜찮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한 177% 정도 이제 상승 여력도 있는 주식이다, 내재 가치는 좋은 주식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0 이동평균선도 이제 하회를 하면서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역전되고 뭐 지금 차트가 안 좋기 때문에 뭐 그냥 지금은 그냥 지켜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15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내재가치 58% 정도 되는 주식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GS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뭐 다 역전이 됐기 때문에 뭐 차트는 여전히 일단 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뭐 다만 여기도 이제 내재 가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한 42,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배당 수익률도 한 5.6% 정도는 나올 것 같고 내재 가치도 여기도 한 150% 정도 있는 종목이어서 여기도 좀 그냥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신용잔고도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 같고 이제 오늘 할 종목이 이제 목요일 종목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LG화학부터 살펴보면은 LG화학 같은 경우 현재 주가 한 88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마이너스 한 30% 정도 이제 적정 가치가 나온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 62만원 정도 나오니까 뭐 지금 좀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지주사 디스카운트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뭐 제가 그것까지는 반영을 안 한 수치입니다. 뭐 지주사 디스카운트까지 하면 뭐 더 내려가야 된다라고 나오긴 하는데 뭐 저는 사실 지주사라고 꼭 디스카운트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는 잘 모르기는 하겠습니다. 뭐 이제 뭐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고 뭐 저도 그냥 그 정도는 감안을 해서 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사실 뭐 왜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뭐 사실 굳이 뭐 그냥 좀 이유가 있다면은 이제 뭐 그냥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지주사 디스카운트라는 게 거의 없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냥 좀 소위 대주주 이제 오너가들이 많잖아요. 이제 오너가들이 이제 보통 이 회사는 내 회사, 이 돈은 내 돈이라고 하니까 배당을 주기보다는 이제 뭐 그런 그 뭐죠? 그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SI라고 하죠. SI. 이제 회사 관련된 IT 관련된 회사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일감 몰아주기 하고 뭐 특히 이제 무역하는 회사들은 이제 상사 하나 만들어서 아니면 이제 해운사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다 일감 몰아기 주기 하고 이제 배당을 주기보다는 뭐 이런 저런 뭐 여러 뭐 S그룹은 뭐 에버랜드를 통해서 뭐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실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제 아무래도 조금 주주의 돈이라는 개념보다는 내 돈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돈을 조금 약간 이제 좀 이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지주사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조금 지배구조가 투명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키스콜딩스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케이스인 거겠죠. 이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할인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은 뭐 할인율을 굳이는 안 해도 되는데 뭐 사실 우리나라는 뭐 그냥 말하다 보니까 뭐 할인율을 하는 게 맞긴 하겠네요. 이제 뭐 주주 가치 재고를 많이 안 하는 회사들에는 조금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주주 환원 정책에 나름 뭐 적극적인 SK 같은 경우에는 좀 지주사 할인율을 뭐 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될 것 같고 아무튼 이제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뭐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상대 가치 평가를 봤을 때도 뭐 이게 높을 때 저평가 낮을 때 이제 고평가인데 뭐 지금 워낙 주가가 빠지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는 구간이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 봤을 때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그나마 좀 차트는 약간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좀 여기서 횡보를 해서 이렇게 횡보를 한 상황에서 내렸으면 정말 이제 최악의 상황이 됐을 텐데 일단 뭐 다행인 점은 조금 올라가면서 이제 구름대를 넘어갈 것 같긴 하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26일 프랭스팬도 이제 호전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이제 호전이 이제 구름대까지 이제 완전히 넘어가면은 뭐 조금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그래서 일단 뭐 넘어가면은 뭐 일단 차트상으로는 충분히 조금 살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절대가치나 상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한 34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이제 FCF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52%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과거 대비해서는 그래도 밸류에이션 매력은 뭐 좀 많이 레벨이 올라오긴 했지만 주가가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좀 싼 구간이다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은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구름대 이탈했고 전환선 기준선 하회하고 26일 후행스팬까지도 역전이 됐기 때문에 일단 뭐 차트의 모양은 안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120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확실히 좀 해줘야 되는데 내일마저 빠지면은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한국금융지주는 회사는 참 좋은 회사다라고 이제 주식도 오래 들고 가기에는 참 좋은 회사다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엄청 싼 것도 아닌데 그냥 엄청 비싸지도 않은 뭐 약간 저렴한 구간이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래서 뭐 약간 저렴하니까 손이 막 그렇게 확 가지는 않는데 나중에는 좀 살만한 회사기 때문에 여기도 뭐 좀 지켜보시면 좋은 회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일단 뭐 지금은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구름대 이탈하고 뭐 다 역전된 상태여서 뭐 굳이 지금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추세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다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살펴보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좀 주가가 반등을 했었으나 일단 전환선은 좀 하회를 한 상황입니다. 뭐 그래서 그냥 아직까지는 뭐 기준선 위에도 있고 구름대 위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뭐 그냥 여기 떨어진 게 이제 뭐 1파든 A파든 한파동이고 여기가 이제 2파든 B파일 확률이 전 좀 높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좀 계속해서 뭐 테슬라도 그렇고 뭐 미국 주식도 그렇고 우리나라 주식도 그렇고 좀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나 뭐 기준을 정해서 뭐 꼭 기준선이든 뭐 뭐든 좀 깨지면 매도를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들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고요. 뭐 나머지는 이제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좀 절대가치 평가할 때 조금 제가 기준을 살짝 조금 바꾼 게 있습니다.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가장 큰 틀에서 이제 FCF라는 모델이 있고 림 모델이 있는데 이제 FCF 모델은 이제 잉여연금 흐름을 사용하고 림 모델은 이제 R이라는 할인율과 이제 ROE의 차이를 통해서 이제 구하는 건데 제가 기존에는 이제 림이랑 FCF를 같은 할인율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제 얼마 안 됐죠. 이제 얼마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원래는 제가 그냥 유동 자산에서 이 BS 가치 이제 장부 가치를 구할 때 이제 유동 자산에서 그냥 총 부채를 차감해서 매우 보수적으로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장치 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장치 산업 같은 산업들이 너무 조금 오히려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역으로 약간 조금 고평가를 받는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냥 유형자산을 좀 더해줬습니다. 유형자산을 더해주니까 당연히 BS는 더 높아졌겠죠? 높아진 만큼 이제 할인율 자체를 좀 많이 높여놔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할인율 기준 자체를 림이랑 ROE랑 아예 다르게 해버렸습니다. 이제 FCF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금리를 10% 정도로 해버렸고요. 이제 림 같은 경우 좀 낮게 6% 정도로 이제 해버렸습니다. 뭐 생각해서 이렇게 돌려보니까 뭐 나름 좀 그렇게까지 오차가 범위가 크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뭐 이제 DLNC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비슷하게 밸류에이션 나오고 뭐 GS 같은 경우에도 뭐 큰 차이 없이 밸류에이션 나오고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뭐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진 않고 뭐 LG전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뭐 제일제당 같은 이런 장치 산업이나 특히 이제 당기 순이익이 조금 낮게 나오는 장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특히 이제 KT 같은 경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회사들은 사실 FCF로 보는 게 맞고요. 뭐 삼성전자도 한 30%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뭐 조금 할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게 이제 유형자산을 더한다면 맞을 것 같아서 조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이제 좀 방송이 오늘은 늦어져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